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 오만 가지 소범식입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라도 웃게 되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고기 중에서 학벌이 가장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아시나요? 물고기가 학벌이 좋다. 하여간에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고등교육을 받은 학벌이 아주 좋은 물고기입니다. 하나 더.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아마도 누구나 이런 물을 받으시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선물입니다. 재미가 없으셨다 하더라도 한 번씩 웃어주십시오. 웃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혹시 로또 1등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사자성어는 공피고화와 관포지교입니다. 먼저 공피고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피고화는 바둑에서 유래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의 바둑 격언집인 위기십길에 담긴 지혜 중의 하나로 바둑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삶 전반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공피교화는 단순히 바둑 경기의 전략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타인과 교류하고 경쟁하는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가 있는 원칙입니다. 바둑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려면 먼저 자신의 진영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공격에 나선다면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개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바둑 격언으로는 아생연호살타라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나의 바둑돌을 살린 후에 다른 사람의 바둑돌을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바둑돌의 생사를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역습을 당하거나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가 퇴로를 차단당한 채 대마를 죽이는 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교훈으로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공피고화는 공격할 공자, 저쪽 피자, 돌아볼 고자, 그리고 나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할 공자입니다. 공격할 공자는 치다나 때리다, 공격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공자는 장인공자와 칠복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장인공자는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그린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땅을 세차게 내리치는 도구를 그린 장인공자에 칠복자를 결합한 것으로 무언가를 세차게 공격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칠복자에 때리다라는 뜻이 있지만 공격할 공자는 이보다 더 거세게 공격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저쪽 피자입니다. 저쪽 피자는 저나 저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저 피자는 자축거릴 척자와 가죽 피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피자는 동물의 생가죽을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죽이나 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피자는 본래 길 바깥쪽으로 걷다 라는 뜻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겉이라는 뜻을 가진 가죽 피자에 자축거릴 척자를 결합해서 길 바깥쪽이라는 뜻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 피자는 저나 저쪽, 그와 같이 바깥쪽이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돌아볼 고자입니다. 고자는 지난 날을 돌아보다, 방문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돌아볼 고자는 품팔 고자와 머리 혀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품팔 고자는 지게 호자와 세추자가 결합한 것으로 품을 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팔 고자는 문지방 위로 제비가 날아드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제비는 봄에 찾아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비가 날아드는 것을 보고 농사일이 시작됐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비가 다시 방문하는 것을 뜻하는 품팔 고자에 머리 혈자가 더해진 돌아볼 고자는 제비가 다시 방문하듯이 사람이나 생각을 다시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나아자입니다. 나아자는 나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나아자는 톱니 모양의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유기에서 저팔계가 가지고 다니던 삼지창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아자는 이렇게 삼지창을 그린 것이지만 일찍이 나를 뜻하는 1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갑골문이 만들어졌던 시기에도 아자를 나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창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일찌감치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자성어는 관포지교입니다. 관포지교는 대롱관자, 절인 물고기 포자, 갈치자, 사길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관한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관포지교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중마고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포수가는 관중의 범상치 않은 재능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관중은 포수가를 이해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벼슬길에 올랐으나 본의 아니게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규의 아우, 소백은 제나라의 새 군주가 되어 환공이라 일컫고 형인 규를 죽이고 그 측근이었던 관중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수가가 환공에게 진언했습니다. 관중의 재능은 신보다 몇 갑절 낫습니다. 제 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기용하셔야 합니다. 환공은 포수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로 중용하고 정사를 맡겼습니다. 재상이 된 관중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마음껏 수완을 발휘해 환공으로 하여금 춘추의 패자로 군림하게 했습니다. 성공한 후 관중은 포수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고 가난했을 때 포수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언제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에게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몇 번씩 벼슬에 나갔으나 그때마다 쫓겨났다. 그래도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흉보지 않았다. 내게 아직 운이 안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싸움터에서 도망쳐온 적이 있으나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공자 규가 후계자 싸움에서 패하고 동료인 소울은 싸움에서 죽고 나는 묵기는 치욕을 당했지만 그는 나를 염치 없다고 비웃지 않았다. 내가 작은 일에 부끄러워하기보다 공명을 천하에 알리지 못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 뿐이다. 여기에서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유래가 되었고 절친한 친구 사이를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관포지교에서 쓰인 글자들을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글자는 대롱관자입니다. 대롱관자는 대롱이나 주관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관자는 대나무 죽자와
벼슬 관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관자는 높은 곳에 지어진 관사를 그린 것으로 벼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롱 관자는 본래 육공악기로 불리던 악기의 일종을 뜻했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나무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자는 이렇게 피리를 위해 만든 글자이지만 지금은 주로 맞다나 주관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절인 물고기 포자입니다. 절인 물고기 포자는 물고기 어자와 쌀 포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를 그린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어자를 보면 물고기의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해서에서 물고기의 몸통과 꼬리를 밭전자와 불화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어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자는 물고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붓으로 활용될 때에는 주로 어류의 종류나 부위, 특성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쌀포자입니다. 쌀포자는 싸다나 감싸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쌀포자는 쌀포자와 뱀사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뱀사자는 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태아의 팔과 다리를 생략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 포자는 자궁과 태아를 함께 그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포자의 갑골문을 보면 둥그런 원 안에 사람 인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궁에 있는 아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자의 본래 의미는 둘러싸다나 아이를 배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하게 무언가를 둘러싼다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인 물고기 포자는 뜻을 나타내는 물고기 어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인 쌀 포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절인 물고기 포자는 전복과 조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아는 쉬운 글자로 많이 쓰이지만 어려운 글자 갈지자입니다. 갈지자는 가다나 뭐뭐의, 뭐뭐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갈지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입니다. 갈지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발지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나 도착하다였습니다. 지금의 지자나 갈 것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 지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글자 사길교자입니다. 사길교자는 사기다나 교제하다, 엇갈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사길교자는 돼지머리자가 부숫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돼지머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길교자는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다리를 꼬고 앉은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자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을 그려서 엇갈리다나 교차하다 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재미없는 한자 공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 중에서 가장 예쁜 개는 어떤 개일까요? 어떤 개가 가장 예쁠까요? 우리 집 개가 가장 예쁜가요? 가장 예쁜 개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썰렁해서 아주 추우신가요? 그럼 조금 더 춥게 해드리겠습니다. 발이 2개 달린 소는 무엇일까요? 소는 원래 발이 4개입니다. 그러나 소가 발이 2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발소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출퇴근할 때 시조를 외우며 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일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수에서 2수 정도의 시조를 외우는 것은 노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2편의 시조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시조는 김상헌의 가노라 삼각사나입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의 산천을 떠나고자 하야만한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돌아올 동 말동하여라. 청구 영원에 실려있는 시조입니다. 지은이 김상은은 1571년에 태어나서 165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선 인조 때 문신이고 후는 청음입니다. 병자호란 때 싸우기를 주장하다가 청나라에 끌려가셨습니다. 저서로는 야인 담록과 청음집 등이 있습니다. 이 시조의 배경은 병자호란의 주전론자로 청나라에 끌려가는 치욕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김상원의 시조는 사대부 특유의 우국충절의 노래입니다. 이 작품의 비장함과 절실함은 그가 병자호란 때 주전론을 주장하다 청나라에 끌려가야만 했던 치욕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패전국의 전범자로 몰려 끌려가는 사람으로서 하직의 노래로 고국 산천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오랑캐 땅에 잡혀가는 비장감, 귀국에 대한 불안의식 등이 뒤섞인 작가의 심경이 직설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시조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조로 알려진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조로 알려진 시조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라는 제목입니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염려스럽구나. 포은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명하던 날, 팔순이 가까운 그의 노모가 간밤에 꿈이 흉하니 가지 말라고 문 밖까지 따라 나와 아들을 말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결국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에게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정몽주의 노모가 타계한 후 선주교 옆에 그 노모의 비석을 세웠는데 기이하게도 그 비석은 언제나 물기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행사를 서러워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로는 정몽주를, 까마귀는 이성계일파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듣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번에는 이번보다 분명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올릴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